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학 강의를 하게 될 김성만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가끔 시험은 항상 뭐가 되느냐, 전략 과목과 방어 과목이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학은 거의 대다수가 어떠냐 그러면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점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데 주요한 중추적 역할을 해줄 이야기가 바로 부동산학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첫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 방법은 우리가 크게 나눠서 바로 5개 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럼 이 5개 영역에서 맨 먼저 우리가 본다면 어떤 영역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1번 부동산학의 기초다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에 뭐가 되느냐 그럼 본질이 어떠냐, 그리고 예를 들면 부동산의 개념과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부동산의 형상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세 단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쭉 우리가 잡아서 부동산학이란 어떤가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단원에서 잡는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가 이제 OT를 하는 이런 입장이고 첫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별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을 갖다 미리 먼저 한번 쭉 해야 되냐 요약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하여 부동산학의 기초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을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는 거,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게 되면 부동산학 경제론이다.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은 경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학을 우리가 경제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가 수요입니다. 바로 부동산을 갖다 필요로 하는 디맨드를 갖다 우리는 수요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공급하는 이야기는 스플라이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란 두 가지 이하여 어떻게 균형 가격을 갖다 이루느냐,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어떠냐. 탄력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변동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변화에 대하여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탄력적인 부위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어떤가, 그리고 부동산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죠. 마치 인생의 삶과 똑같이 우리는 어떻죠? 모든 것은 사이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전개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느냐, 소위 어떤 방법에 의하여 포트폴리오를 갖다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투자 이론을 우리는 가볍게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고, 흥미에 가서 우리가 일단 영역별로 어떻죠? 아웃라인을 한번 쭉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목차는 이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대나 지가 이론, 만약에 우리가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땅값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지대와 지가라는 이론으로 위하여 부동산 경제로는 이 5가지 영역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은 역시 아웃라인을 먼저 한번 우리가 쭉 잡으며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먼저 한번 달아보고 하나하나 본문에 대하여 1페이지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기 위하여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앞부분의 요약 정리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 소위 부동산학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위가 뭐냐를 먼저 한번 큐를 달아놓고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단원을 나가며 정상적 진도를 진행하겠다. 처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를 차례 없이 그냥 막 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어떤 거, 2장의 내용은 어떤 거, 3장 내용은 어떤 거, 4장은 어떻고 5장은 어떠냐. 우리 책은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5장까지 구분을 여러분하고 먼저 목차부터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게 되면 우리는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로 세 번째는 부동산 활동입니다. 이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일단 부동산을 갖다 구입해서 그 다음에 소유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되느냐 그럼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속에 이 과정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활동이다 이래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래를 통하여 소유를 갖다 한다 하는 얘기가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가 뭐가 되죠? 바로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유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거래를 통하여 판매를 갖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먼저 구입에 대한 소유와 판매에 대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거래는 바로 소유를 위한 거래와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거래라는 이야기가 일단 일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소유와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활동을 한다 하는 이야기로 소유와 거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수요 공급을 위하여 또는 바로 물가의 안정대책을 위하여 부동산 안정대책 같은 이런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개인끼리의 소유와 판매라는 과정을 갖다가 유도하면서 여기에 정책적 폴리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부동산 활동으로 전개가 쭉 되는데 우리가 일단 승머리를 가볍게 해서 전체 내용이 어떤가를 한번 구상하고 이제 쭉 처음부터 들어가는 이런 식. 지금 계속 제가 단원별 3단원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다. 부동산 활동간 소유와 거래와 그리고 정책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소유도 사전 거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판매도 이랬냐 거래라는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니까 소유와 거래와 정책이라는 세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소유가 되고 거래가 되고 정책 활동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슈를 갖다 먼저 얘기하고 우리 공부 방법은 일단 어떻죠? 전체적인 아웃라인 한 잡고 단원별 내용을 먼저 우리가 OT를 하고 다음에 이제 섬세하게 어야 되냐 단원마다 진행함으로 해서 완벽을 기하는 최소한 어야 되냐 80점 90점을 갖다가 바로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건져줘야 된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다른 과목을 바로 끌어올려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전략 과목의 바로 세 번째 파트 부동산 활동 바로 소유를 위한 거래 그리고 판매를 위한 거래 그래서 소유와 거래와 그 다음에 이런 원활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입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키는 제도를 우리는 부동산의 정책 활동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3단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먼저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뭐 우리가 감정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똑바른 가치평가 감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가치의 평가를 갖다 우리가 해주는 것 바로 정확한 밸류 가치가 어느 정도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찾아주는 절차 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정평가를 통하여 정상적 가격이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정상이냐 또 여러 가지 금융이나 또는 판매나 거래나 이 정확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치의 평가 가치에 대한 평가 이 평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며 여러 가지 감정의 방식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파트 네 번째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의 공시를 갖다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공정한 거래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 일종의 우리는 쭉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공시를 갖다 해주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만 한번 가만히 본다면 표준 공시가 바로 어떤 효력을 주기 위하여 바로 공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공의 가격 제도를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걸 갖다 공시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은 여러분 잘 알지만 시가에 대한 정보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나간다 그러는 소위 말해서 억울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방지하고 정확한 거래가 일어나기 위하여 공시제도라는 제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사고 팔 때 지표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지가가 산정된다. 개인끼리의 어떤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왜 되느냐 하나의 공공기관 단체가 산정한 기준을 갖다 우리는
공시가격 제도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개별 토지에 뭐가 되느냐?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단독주택 입장에서, 아니면 표준주택 가격에서, 개별주택 가격에서,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에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거래에 의해 되느냐 지표를 갖다 형성해 준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독이냐 공동이냐 비주거지역이냐 하는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는 어디 되느냐 공시, 한마디로 하면 가격을 어디 되느냐 공공이 지정한, 소위 정부나 또는 아니면 국가단체나 아니면 지방단체, 여기서 정한 가격을 갖다 표시해 줌으로 해서 공정한 거래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우리는 바로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우리 내용의 파트 4까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5개 영역에 걸쳐서 일단 단원을 나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볍게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부동산학의 개념이 어떤가 하는 본질과 특성과 현상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아니,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바로 경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죠?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경기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며 투자를 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예를 들어 무형 자산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 투자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지대 또는 지가라는 이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어떤 문제, 바로 가격과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부동산학 경제론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걸 2단원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 3단 가면 활동이 되는데, 활동은 바로 소유, 그리고 거래, 그리고 정책, 바로 소유와 거래가 원활히 일어나서 팔고 사는 데 있어서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주는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원활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서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갖다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가 부동산 활동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세 번째 가서 감정평가,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갖다 해준다 하는 얘기가 바로 감정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나 평가의 방법이나, 그리고 평가를 실시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로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게 4장이 되고, 5장은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 공시는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역의 땅은 얼마야, 이 지역의 땅의 거래의 공정가격은 어느 정도야 하는 걸 갖다 제시해 줌으로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시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그 다음에 또한 뭐가 되냐,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 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토지의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로 설명하며, 그래도 공시에도 바로 토지의 공시냐, 주택의 공시냐, 비거주 지역의 공시냐 하는 세 단계를 나누며 여러분하고 따져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전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목차에 대한 이야기. 항상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과목이든 목차를 정확하게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하는 이야기부터 여러분이 먼저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부동산학을 공부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는 마구잡이로 나간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이슈를 먼저 한번 포켓팅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된다, 그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동산학은 바로 여러분 과목 속에서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은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전략이고, 그 다음에 방어 과목은 최소한 40점 이상은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방어 과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역마다 쉬운 과목은 점수를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방어 과목은 최소한 40점을 넘기는 전략을 갖다 펴야 되는데, 부동산학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전략 과목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기초를 좀 섬세하게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래서 전체 5개 단계를 우리가 공부할 거다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맨 먼저 첫 번째부터 우리가 쭉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1장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학의 그 개념, 총론이 어떻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쭉 골라가며 내용을 갖다 설명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파트 1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트 1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거죠.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냐면 총론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총론적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잡아줄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럼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은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하느냐 그럼 이런 얘기하죠. 능률화 원리. 한마디로 말하면 주어진 땅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잘 써서 능률화 원리를 갖다 반드시 살려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을 정말 공정하게 이끌어서 바로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효율적 관리가 일어나게끔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능률 원리를 이용하고 응용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한다. 응용 기술을 갖다 플러스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를 갖다 유도해야 되느냐? 바로 종합 응용 과학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A와 B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여 종합 과학이다.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능률을 올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응용적인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기법의 이야기を응용해서 종합적인 과학을 갖다 얘기하는 게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종합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하며 부동산 학문을 접근 방법은 뭐가 되느냐? 바로 기경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경법이다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가 쓰면 기술적인 부위, 예를 들어 건축이나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주어진 땅을 가지고 쓸모있게끔 쓰는 이런 기술적 이야기, 이런 과정을 기술이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그 다음에 경제, 바로 돈과 연관이 되는 거죠. 굉장히 부동산은 바로 경제와 관련되는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고, 이걸 제도적으로 왜 되느냐 그럼 법제화, 한마디로 하면 법을 갖다가 우리가 동원해서 보존을 갖다가 약속해주는, 예를 들어 등기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법적인 보장을 갖다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학을 쉽게 얘기하라고 하면 기경법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위, 경제적인 부위, 법률적 부위. 기술적인 부위는 바로 건물을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그럼 주어진 땅을 갖다 얼무 쓸모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바로 건축 기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경제는 여러분 잘 알지만 돈과 연관이 되는 거, 돈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법적 안정장치를 위한 뭐 등기와 같은 거는 법제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동산의 총론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라면 기경법이라는 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꼭 생각을 해주자 하는 게 파트 1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돼서 기경법인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럼 체계적인 지식, 뭐 중구식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학을 갖다 배우는 이야기는 바로 체계적 지식을 갖다 우리가 배우겠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성격이다 이거죠. 반면에 뭐냐 그러면 실무에서 응용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기술성이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을 종합한 하나의 부동산의 속성은 과학적이며 기술성을 가진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회 공공성을 띠게 된다.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을 갖다 가지며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공공성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전문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 2차, 그럼 3차까지 있는데 3차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감정평가사에 의한 뭐가 되느냐? 그럼 평가의 활동이나 공인중개사에 의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3차 수준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와 공인중개사라는 두 가지 제도에서 바로 하나의 3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위, 그리고 물건을 대상하는 대물 활동이다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정보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을 갖다 다녀야 하는 임장 활동이라는 얘기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성 바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간의 활동이며 복합적인 개념 활동을 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쭉 우리의 뭐가 되느냐 책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경법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알아두고,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자연이나 공간이나 위치나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얼마 쓸모있게 만들어 주느냐, 바로 건축공학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땅을 쓸모있게 쓸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기술적 면, 물리적 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면으로 온다면 경제면은 바로 여러분 자본이다, 생산의 요소다, 소비재다, 상품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법률적 개념은 아까도 말했죠. 법에 대한 안정장치, 한마디로 소유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서 자주 쓰여지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중요한 토지나 정착물이나 정착물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고, 중부동산인 이야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의제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쪽에 1장은 바로 궁극은 파트 1은 뭐가 되죠? 부동산에 대한 개념, 부동산 한지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대진이, 택진이, 뭐 아니면 뭐가 되냐, 부지가 어떻게 다르냐, 또 필지라는 말이 나오죠. 소유권자마다 각각 따로따로 가지는 바로 필지가 어떠냐. 그럼 나지, 갱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배우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1장의 총론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론 이야기는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특성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서 부동산은 바로 비동성이다. 움직이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비생산적이며 바로 면적의 유한성을 가지는 부정성이라고 해요. 바로 경계를 시키고 축소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 땅이 300평이다 그럼 그대로 300평이 되는 거지, 이걸 400평, 500평 늘릴 수도 없고 또 100평으로 줄일 수도 없는 부정지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비소모적이다. 여러분 잘 알지만 모든 물건은 다 감가상각이 되지만 뒤쪽 가면 우리 경제편에서 바로 궁극은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비소모성, 불가성이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토지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불러주는데 개별성이다. 그래서 바로 토지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줄 수 없는 부정성이며, 그 다음에 한 번 있는 땅은 영원히, 우리는 생명이 끝나면 다 가지만 그 소유권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넘어가는 바로 일종의 연속성을 가지며 하나하나마다 땅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가 1장 이야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2장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특징 중에서 부동산의 경제학이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살짝 본다면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냐, 경제의 개념은 어떻죠? 바로 아주 중요한 수요 공급. 수요는 어떻고 공급은 어떠냐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며,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어떻게 변동이 돼가느냐 과정, 그리고 투자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투자 이론, 그 다음에 경기의 변동 이론, 시장의 이론, 그리고 시대와 우리가 잘 아는 집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2장의 부동산의 경제론이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부동산의 수요 이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스톡이냐 프로의 개념이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량이 있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량이 있냐,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며 나가죠. 자,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부동산 경제에서는 유량 또는 저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중 뒤쪽 가면 우리가 재무에 대하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비율 분석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상황에서 기업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여기에 손익계산서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의의된다 매돌 며칠 현재란 말을 씁니다. 현재, 매돌 며칠 현재 상황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라 하느냐, 바로 딱 스톱된 상태에서 바로 어떤 회사의 현재가 어떻지 딱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재무상태표다. 그러니까 표를 잠시 보며 여러 가지 비율을 분석할 때 재무상태표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 내용은 뭐죠? 매달 며칠 현재 바로 스톱된 상태에서 우리가 따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면에 나중에 비율 분석할 때 어떤 회사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기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가 되죠? 프로의 개념, 유량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량은 흐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따져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그럼 여기는 반드시 기간이 있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나온 게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유량이다. 흐르는 가운데 프로의 개념이죠. 흘러가며 나타낸다. 그러나 이건 스톱이 되는데 매월 며칠 현재, 매월 며칠 현재,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저량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경제와 뒤쪽 가면 수익성 분석을 얘기하는 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비유를 한다면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자세히 여기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또 너무 겁내지 말고 바로 우리가 나중 뒤에 가면 수익성 분석해서 여러 가지 비율 분석을 우리가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을 지은다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량이냐 저량이냐 하는 말을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의 저량입니다. 공급량이죠. 반면에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바로 주택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급량을 얘기하는 바로 유량으로 가면 주택의 유형에 대한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뭐가 되느냐, 바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 흐름 속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유량을 얘기하는 거죠.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늘 이런 얘기가 될 때는 바로 저량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주택 유형의 수요량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이 얼마였느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단건 다 잊어버려도 좋고, 유량은 흐르는 속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흐르는 프로 속에서 우리가 따진다. 그러니까 유량이라고 하면 한순간 딱 스톱시키고 우리가 따져보는 게 저량이다. 그리고 12월 31일 현재에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며 우리가 쭉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이론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수요 이론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궁극은 수요 속에서 우리가 쭉 진행을 앞으로 하겠지만, 수요 속에서 우리가 따진다면 이러한 5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서 바로 수요의 공급, 이제 유량, 저량 이런 얘기를 했고, 부동산이나 이런 이야기를 갖다 뒤쪽에 우리가 화면을 이용하여 이제 칠판을 이용하여 한번 조금만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며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수요에 대한 분류, 수요에 대한 분류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는 바로 이해되죠. 가격에 대하여 수요량을 갖다 생각하면 가격이 높으면 수요는 적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는 늘어난다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하는 거고, 공급은 반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겠죠. 우상향 그림을 그린다. 바로 수요가 되는 디맨드를 얘기하고, 여기는 바로 공급을 얘기하는 스플라이다. 이렇게 돼서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 당연히 우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격이 높으면 뭐가 됩니까? 공급량이 많아지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 현상, 이 두 가지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로 분리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 수요의 곡선 속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라면 A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에서 B로 이동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수요량. 양의 변화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중시해야 되죠. 여기도 예를 들면 그러면 1에서 예를 들어 A에서 B로 갔다 이럴 때는 그건 뭐가 되느냐?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갖다 얘기한다. 양이란 말이 나온다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많아요. 우리가 수요 곡선 속에서 수요가 자체적으로 이동할 때, 이와 같이 곡선이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것, 곡선상의 변동은 양이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단순히 뭐가 되느냐, 곡선 자체의 변동은 수요의 변동이다. 이도 공급 자체의 변동을 갖다 나타내는 건 뭐가 되죠? 바로 공급의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양을 갖다 쓰지 않고 뒤에 양이 붙을 때는 하나의 곡선, 하나의 곡선에서 변동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수요 자체의 변동은 뭐가 되죠? 수요의 변동. 공급 자체의 변동 1에서 2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건 공급에 대한 변동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뭐 중간에 많이 심도 있게 우리가 다각도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에서 수요의 변동,
공급의 변동이란 말과 수요량의 변동, 공급량의 변동, 바로 한 직선상에서 이동을 나타내는 량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체 곡선 자체가 변경될 때 우리는 수요 공급의 변동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탄력성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뒤쪽까지 이제 자세히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지만 대충 그래도 바운다리를 우리가 쭉 적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은 어떤 건가를 갖다가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핵심적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왜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굳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터치를 하며 전체 분야가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알고 우리가 진행한다는 것은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앞부분부터 무조건 나가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체 파노라마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죠 하는 걸 갖다 먼저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소위 다득점을 따는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말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델타 정분을 나타내는 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델타 P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얘기하는 양,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하여 양의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델타를 갖다 쓸 때 우리 경제는 정분을 얘기한다. 우리가 델타를 쓰죠. 이게 뭐를 나타내느냐, 탄력성을 나타낸다. 얼마나 탄력적이냐. 예를 들어 가격의 변동에 수요가 어떻게 작용하죠? 수요의 탄력성이 되죠. 공급이 있었어도 역시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공급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바로 공급의 탄력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탄력성에 대하여 쭉 앞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만나는 효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균형 가격이다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수요와 바로 여러분 공급이라는 곡선 두 가지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우리는 가격이 형성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여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균형 가격이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런데 부동산의 경기 변동에 대한 금이집 이론이다. 아마 경제학의 금이집 이론을 우리는 왜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 쪽에 적용해서 금이집 이론을 갖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에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이야기가 돼가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 나중 배우게 되는 것 수렴형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발산형과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순환형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자세히 금이집 이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수요의 탄력성이 오히려 공급의 탄력성보다도 왜 되느냐 그러면 높다. 수요의 탄력성이 뭐가 되느냐, 공급의 탄력성보다 높다. 수요가 바로 공급보다 수요인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디맨드가, 자, 우리가 디맨드 곡선이 뭐가 되냐, 바로 공급의 곡선은 스프라이보다 어떠냐 그러면 이게 더 크다. 탄력성이 크다. 우리가 중요한 탄력성을 갖다 델타라고 얘기할 때 이 델타다. 그럼 수요가 더 크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수탄수다 이렇게 외웁니다. 바로 수요가 더 어떠냐 그러면 높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수탄수 그래서 뭐가 되죠? 바로 수렴형이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수렴형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수렴형을 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수요보다도 더 탄력적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공탄발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공탄발은 여러분 발산형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뒤에 가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같다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순환형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형으로 여러분들 금이집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나중에 자세히 왜 어떻게 되느냐, 중심을 향하여 가느냐, 바깥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순환적으로 똑같은 반복 리바이브를 하느냐는 탄력성의 문제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며 주요한 금이집 이론을 여러분하고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한번 쭉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은 어떤 시장의 구조를 가져느냐.
하는 시장의 개념을 바로 3절에서 우리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파트 3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어떻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효율적 시장이 어떻냐 하는 말이 된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이제 쭉 우리가 수업을 배우며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때 보통 어떠냐 그러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어느 범위까지를 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는 걸 동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맨 먼저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같이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확실성하다. 어떤 정보가 확실하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성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뭐가 되냐 저 확률이 이렇게 바뀌어갈 때 위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상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충하. 투자의 경우는 이 세 가지를 갖다 구분해서 확실성하 그럴 때는 바로 확률이 100%일 때 확률이 100%일 때 이걸 갖다 우리는 확실성하의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밖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면 확실성하가 되는 거죠. 위험하가 될 때는 확률이 바뀝니다. 경기가 호경기일 때, 보통일 때, 불경기일 때 어떠냐? 호경기가 30%, 보통일 때가 40%, 불경기일 때가 30%. 전부 다 합하면 모두가 몇 프로가 되죠? 100%란 말이에요. 이 100%를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며 우리가 따져준다 그럴 때를 위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충하는 그야말로 뭐가 되냐? 게임 이론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게임 이론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고스톱 칠 때죠. 이와 같이 어떤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내용을 갖다 분석할 때 단계를 그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동적 계획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여기도 이제 약형, 중간형, 강형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일반 투자 이야기 나중 가서 이제 투자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울 때 투자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하듯이 그 다음에 우리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책에서 약형이다, 중강형이다, 강형이다 하고 한 단계 한 단계를 갖다 넓혀가며 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동적 계획이라고 불러주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걸 갖다 우리는 동적 계획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다이내믹 프로그램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를 갖다 취하며 넓혀 나가는 걸 동적 계획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효율적 시장이다 그럴 때 효율적 시장에서 약형은 뭐가 되죠? 과거의 정보, 과거를 기준적으로 잡는 게 약형입니다. 과거에 어디 됐지? 과거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럼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정보를 갖다 이용한다 그러면 과거가 되면 약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중간에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럼 봤을 때 중강형은 뭐가 되느냐 중강형은 현재 뉴 새로운 어떤 이슈 한마디로 말하면 공시를 갖다 얘기한다. 새로운 정보를 갖다 공시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중강형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완전히 어디 되느냐 그럼 기밀이다 이거죠. 회사의 기밀. 기밀까지 어디 된다? 비밀. 기밀을 갖다가 어디 된다? 그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공표되지 않는 것. 이걸 갖다 강령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은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주어졌느냐 정보가 어디까지 주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맨 먼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약형. 뭐가 되느냐 그럼 새로운 현재의 어떤 공시사항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중강형. 비밀이나 기밀까지도 어디 된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이건 강령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만 어디에서 바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주식을 살 때 이런 이야기는 바로 약형, 중강형, 강령이다 하는 범주에 의한 구분을 우리가 하듯이 투자를 할 때도 시장에서는 약형이냐
준강형이냐 강형이냐 하며 단계를 하나하나 넓혀가며 따지는 걸 갖다가 동적 계획이라고 불러주며 이게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영역별로 우리가 구분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효율적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효율적 시장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입지에는 이제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 어떤 물건을 팔죠 여기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점포의 소재지에 따라 아니면 구매 습관 예를 들어 상품이 어떤 분야에 따라 각각 지역이어야 된다 그러면 상권에 확정하는 기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배우는 게 뭐가 되죠? 바로 2장의 부동산의 경제학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경기가 어떻게 변하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우리가 경기를 갖다 타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요 변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늘뛰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높아졌다가 어떨 때는 왜 되느냐 엄청난 하강을 하며 바로 늘뛰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늘뛰기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전반적인 전체 입장으로 늘뛰기를 한다라고 옛날은 봐왔는데 요즘은 개별적이다. 지역마다 특성마다 그 옛날은 아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볼라 했다면 현재는 어떻죠? 바로 개별적 요인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게 신이론으로 앞으로 나와야 할 내용이다 이거죠. 과거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지? 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현재는 어떠냐 그러면 어느 지역, 어떤 가격,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개별화가 돼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게 부동산 경제학의 일반적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갖다 경기를 갖다 우리가 나눠라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후경기가 되겠죠. 그러다 후퇴기가 나오고 불경기를 맞게 되고 회복기가 온다 하는 네 단계를 우리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각각 그 내용을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종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라는 얘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항상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현재 얼마지? 그럼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똑같이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바로 화폐 시간 가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화폐 시간 가치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돈에 대한 시간 가치다 이럴 때 이 개념은 바로 원금이 불어나는 이야기, 은행에 저금할 때를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만약에 내가 원금을 갖다 100만 원을 투여를 했다 그러면 원리합계는 어떠냐 하는 개념 속에서 살펴주면 참 편합니다. 원리합계란 말은 원금과 이자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걸 원리합계다 이런 말을 쓰겠죠. 그럼 원리합계는 또 얘기한다면 원금에다가 이자는 어떻게 나오죠?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복리라 그럴 때는 이거는 기간성이 된단 말이에요. 기간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리합계는 바로 원금에다가 뭐를 갖다가 원금을 묶어내자 말이야. 그럼 1, 자신은 1이 되죠. 다음 플러스 뭐가 되느냐? 이율.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죠. 여기 기간성을 놓아라. 이게 뭐냐? 그럼 바로 원리합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갖다 합한 금액을 얘기하라. 그럴 때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 원리합계가 미래 가치입니다. Future Value 그래서 FB 하는 말을 쓰고 바로 원금은 현재 가치 PB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이율을 갖다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할 때 기간을 N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바로 화폐 시간 가치. 화폐는 똑같은 가치라도 100만 원이라도 현재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현재 100만 원을 더 좋아하고 유동성 승부 이론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현재 원금을 더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니까 FB는 뭐가 되느냐? PB에다가 1 플러스 R이라는 식을 놓으니까 현재 가치와는 PB는 FB를 갖다가 뭐하죠? 1 플러스 R의 N으로 나누어라. 이게 이항한다. 이항. 그래서 요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런 식이 많이 나오는데 요 식의 배경은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논의할 때는 원리합계라는 이야기.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갖다 결합했을 때를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뭐가 되느냐, 현재 가치를 우리는 제로, 1시점 가치, 2시점 가치, 3시점 가치를 C1, C2, C3라고 놓아라. 요거 0시점으로 우리가 바꾸자. 0시점으로 바꾸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바로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요 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이해를 하고, 앞으로 진행 방법은 일단 뭐 1, 2교시 동안에는 전체 흐름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대략적 요약을 한번 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면 전체 윤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단원을 끌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며, 처음 시간이니만큼 앞으로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은 왜 되느냐, 바로 회계학, 부동산학 속에서 최소한 어디 되느냐, 8, 90점을 갖다 건진다는 생각을 가지며 전략 과목으로 키워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며, 이 교시도 역시 우리가 어디 되느냐, 그럼 전체 속에서 바로 화폐 시간 가치부터 이쪽까지 쭉 설명을 더 거듭하며 이야기를 갖다 반복하겠다는 얘기를 드려서 한 2교시까지는 전체 아웃라인을 한번 잡자.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자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략 과목으로서 8, 90점까지 건져서 B40점 겨우 넘는 내용을 다 끌어올려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수였습니다.